자, 영재현TV의 전지영 원장입니다. 자, 이제 1회 모의고사 두 번째 우리 문제를 갖다 풀어볼 텐데요. 자, 이번에 우리 4학년, 5학년 여러분들 1차 모의고사의 1회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11번부터 20번까지 그 만만치 않은 문제를 갖다가 다 우리 걸로 한번 싹 다 우리 잡아가지고 머릿속에다가 탕탕탕 우리 한번 털어 넣어볼까요? 네, 머리턱에다 우리 머리턱이 된다. 마음이 급했네요, 마음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우리 싹싹 우리 넣어주면 이제 그걸로 우리가 활용해서 또 우리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보고서 그냥 풀어본 거에 끝내지 마시고 거기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1번 문제부터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생성하는 광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술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광합성의 요인 일단은 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햇빛의 세기,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뭐 정답 따로 이야기할 건 없네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광합성 양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영양 요소로 인해서 증가하는 부분의 그래프만큼은 눈으로 다시 한번 익혀 놓자고요. 자, 일단 빛의 세기는 우리가 점점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 이르게 되면 같습니다. 이유는 식물이 여러분들 광합성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잎아 더 생겨나라 하고 뿅뿅뿅뿅뿅 하고 잎이 생겨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한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온도는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호르몬 또는 효소의 최적 온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그 효소하고 호르몬의 주성분이 단백질인 건 알고 계시죠? 단백질이 38도, 40도 가까이 되어지면 성질이 변하는 변성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성작용이 일어난 뒤에 광합성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즉 식물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광합성량을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이산화탄소 농도도 우리 잎의 수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일정 단계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 세 가지는 광합성의 영향 요인과 항상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12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다른 생물에 비해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하면 여러분들 정말 1번부터 10번에 우리 학생이 10명 있을 때 학생들 대부분들이 다 뭐라고 쓰게요? 날개가 있어서요. 틀린 건 아니죠. 날개가 있어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날개의 여러분들 모양을 보셨나요? 날개가 절대 우리가 평평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글라이더처럼 휘어져 있어요. 비행기 날개처럼 굴곡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그쵸 양력을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날개의 휘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는 이 부분의 가슴뼈 부분에 대한 것들이 특징이 있죠. 자, 그럼 유리한 점 일단은 우리가 물고기처럼 공기의 저항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선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양력과 부력의 크기 중에서 우리가 위로 떠오르는 그쵸 양력 또는 우리 물에서는 물의 부력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부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액체나 기체에서 우리가 이 위로 떠오르게끔 하는 힘이기 때문에 양력이 곧 부력이 됩니다. 그래서 양력이 우리가 중력보다 더 크게 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럼 중력이 작아져야 되네. 그럼 중력이 작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 몸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워야 되죠? 그러니까 새는 우리가 날아가다가 찍찍찍 하고 우리가 싸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왜 싸는가 봤더니 새는 방광 크기가 작고 요도가 짧아서
우리 금방금방 배설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배설물들을 저장해 놓지 않으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무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점이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날아다니기에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새 날개가 이렇게 굴곡져져 있어서 우리가 양력을 받기 쉽다는 것, 그 다음에 유선형의 모음, 공기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점, 그 다음에 방광의 크기가 작고 요도가 짧아서 배설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게 딱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과학 문제 13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딱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이렇게 길어요. 자,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를 이용해서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을 자, 서로 다른 4가지 과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과 과학적 분리 방법에 대한 도구를 보기에서 찾아서 표를 완성해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생활 속의 예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체나 자석에 붙는 정도, 증발, 거품, 수평잡기. 딱 보이시죠? 모래, 후추.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슬, 플라스틱 구슬. 쇠구슬하고 플라스틱 구슬은 자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쇠구슬과 플라스틱 구슬일 때 우리 분리하는 방법은 자석에 붙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석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이용해 분리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뭘로? 기준기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보면 자, 소금과 모래는 소금은 녹아요. 뭐에? 물에. 그래서 모래는 녹지 않아요. 그래서 거름 장치를 갖다가 이용해서 소금 물을 분리해내고 그 소금 물을 다시 증발시켜서 소금을 재결정, 즉 소금을 결정 상태로 분리를 해내면 우리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소금과 후추도 우리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면 녹차 우려내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네, 팥, 콩, 좁쌀. 잘 알고 계시죠? 알갱이 크기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채를 갖다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의 동전 분리기와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쇠구슬과 플라스틱 구슬은 자석에 붙는 정도니까 자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 센터에서 우리가 철캔이나 또 다른 플라스틱의 유리나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방법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재활용 수거 또는 분리의 방법에 우리가 쓰면 된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네요. 아까 우리가 1차에서 풀었던 문제보다는 조금 쉽게 문제에 접근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절대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자, 이번엔 14번째 문제입니다. 자, 추운 북극 이글루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얼음집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얼음집 바닥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면서 그 물이 가지고 있던 열을 방출해요. 그러니까 그 방출한 열로 인해서 이 실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뜻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응고열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응고열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에스키모인들이 살고 있는 이글루 안쪽에 실내를 따뜻하게 합니다. 지금은 에스키모인들, 즉 이누이트족이 여기에 있는 이글루 안에서 살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도 여기에는 이 이글루 안에서 살기보다 거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집에서 난방을 통해서 따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글루에서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은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바뀐 환경에 적응한 이누이트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우리가 거기 얼음 축제를 할 때 이런 이글루의 경험을 갖다 할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올 때 우리 강원도에 있는 춘천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얼음 축제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정리하면 응고열로 인해 이글루 안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명언집에 실려있는 누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자, 아래의 글을 통해 누즈벨트 대통령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유사한 내용에 표현된 우리나라의 속담을 예를 들어보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어떤 글인지 한번 볼까요? 자, 비록 실패하더라도 큰 것을 감행하는 편이 훨씬 큰 즐거움이 있으며 고통도 작은 일일수록 크고 큰 일일수록 적어지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큰 일이란 당초부터 승리도 패배도 초월한 마음가짐이 아니고서는 감히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누즈벨트. 자, 여러분들 이 얘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 단지 책을 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누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 중에서 바로 큰 일일수록 적어지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다. 뭐냐면 고통이라는 이 부분이 작으면 고통도 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큰일일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상당히 우리가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작을 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나 큰일일 때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일에 도전하는 게 좋겠어요? 큰 일에 도전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고통이 크더라도 우리가 큰 일에 도전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의 차이인가요? 그래, 큰 일에 도전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우리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누즈벨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멘토적인 이야기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고통스러운 결과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작은 일에 도전하든 큰 일에 도전하든 우리가 꼭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져주는 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공에 관계되어진 속담들을 갖다 우리 찾아보면 되는데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8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 온 뒤 땅이 점점 굳어진다. 힘든 일이 있어도 자, 땅처럼 질퍽질퍽 거리는 우리가 걸을 때 불편하지만 그 비 온 뒤에 우리가 물이 머금은 땅을 갖다가 다지면 더 훨씬 단단한 땅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비 온 뒤 굳어진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우리가 쓰게끔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통과 그다음에 실패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 푸는 이 시간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를 갖다 풀어야 되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나한테 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즐거운 얼굴로 나 영전 합격했어! 이렇게 우리 소리 지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엔 1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평행한 광선이 2개의 상자를 통과해서 진행하는 경로를 그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상자 안에 들어있는 렌즈는 각각 어떤 렌즈인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해 씌우라고 했는데 렌즈예요. 렌즈. 거울이 아니에요. 절대 거울이라고 답하지 마세요. 자, 빛이 들어오는데 퍼져 나가는 렌즈는 무슨 렌즈? 오목 렌즈. 그 다음에 모아지는 렌즈. 이게 퍼지던 것이 모아졌죠? 이거는 우리의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상자 1에는 오목 렌즈, 상자 2에는 볼록 렌즈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렌즈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적어주면 일단 오목 렌즈는 일단 빛이 들어가면 볼록 렌즈든 오목 렌즈든 간에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왜 두꺼운 쪽으로 꺾이냐? 두꺼운 쪽일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꺼운 쪽으로 꺾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통과한 쪽에 대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간다는 건 바깥쪽, 즉 가장자리 쪽이 두꺼운 렌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목 렌즈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꺾어지는 각도가 다시 안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가 두껍다는 얘기죠. 그래서 볼록 렌즈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특징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7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탄산음료가 담긴 캔의 알루미늄 밑바닥을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오목하게 들어가 있을까? 우리 모르고 그냥 먹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그 오목하게 우리가 그 만든 이유를 서술해 보면요. 바로 압력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이 캔 음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렇죠. 탄산가스의 압력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압력이 우리가 여기서 작용해야만 그 탄산 음료 안에 이산화탄소, 탄산가스가 녹아져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의 밑바닥 모양이 오목해야만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체로서의 압력, 즉 이산화탄소가 밀어내는 압력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캔 음료가 터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루미늄 캔 약하잖아요. 빵!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18번째 문제입니다. 자,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물과 알코올을 유리판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이 물보다 더 빨리 증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알코올이 물보다 더 빨리 증발하는 이유를 서술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알코올이 더 빨리 증발돼. 그건 왜? 바로 열을 갖다 많이 흡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알코올이 우리가 물론 물보다 끓는 점도 낮지만 분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약해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니까 자, 잡고 있으려고 하는 힘도 약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네, 그러니까 알코올이 어떻게 돼? 금방 없어지는 거죠. 물은 증발되어지더라도 남아있는데 알코올은 금세 없어져요. 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더 빨리 증발하는 이유를 갖다가 서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 물보다 작기 때문이다. 이걸 그림으로 잠깐 보면 물 분자끼리는 아우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분의 알코올 분자는 야, 나, 너 싫어 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떼어내기도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알코올 분자가 스승 하고 증발되기가 쉬운 겁니다. 자, 이번엔 19번째 문제입니다. 자, 나사에서는 달에 보낼 우주인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주인으로 발탁되어 달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어떠한 기능성 우주복이 필요할지 생각해보고 우주복의 기능을 4가지 이상 서술해 보세요. 또 그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술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우주복의 기능에 들어가야 될 것도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우주복, 감독님 혹시 우주복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200kg. 200. 제 몸무게 2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입고 있으면 얼마인 거야? 우와, 끔찍해. 300kg. 와, 정말 이런 일이. 근데 그 우주복이 그렇게 무거워야 되는 이유는 우주에서의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그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우주복을 입어야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복 안에는 전파를 이용한 통신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한테 산소를 갖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장시간 우주에서 체류할 때 내가 오줌과 똥을 갖다가 놓으면 그것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재활용해서 나한테 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기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물 처리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내가 달 같은 데에 우리가 착륙을 갖다가 할 때 지구 중력보다 작은 곳에 착륙을 하면 내가 여기 공중에 어떻게 돼요? 잘 뜰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무게를 실어줄 수 있는 납과 같은 덩어리들이 매달릴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땅을 갖다 어떻게 드릴로 파는 것처럼 내 손이 드릴로 변신할 수는 없으니까 드릴 장비가 여기에 같이 갖춰져 있는 우주복이면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석 신발. 우리가 땅을 디딜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 우주복 발 쪽에 내가 버튼 하나를 갖다 누르면 자석의 기능이 발생이 되어져서 우주선 안에서 내가 걸어 다닐 때 둥둥 떠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장치가 필요하죠. 자, 그리고 추진장치. 추진장치는 우리가 제트 추진장치라고 해서 여기는 이 부분의 분사를 통해서 우주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알죠? 영역 우주미하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우주복 안에 들어가야 될 장비들입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 배고프지 않게끔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 뭘까 다 큰일 납니다. 왜? 우주에서의 태양의 그 온도는 지구에서 받는 태양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나요.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20번. 자, 오늘의 이 모의고사 1회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진짜 유명하다 못해 진짜 유명한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진짜 몇 번이고 교육청에 나왔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포유류 머리뼈에 대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빨의 형태가 다른 이 사진 2가지. 근데 이 2가지가 화석에 관계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지층과 화석을 배우는 4학년이 바로 이 문제를 접하게끔 되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포유류 A는 자, 보니까 다 어금니처럼 뭉뚱뭉뚱해요. 근데 송곳니가 장난 아니죠? 자, 이런 포유류는 분명히 육식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어금니가 발달했으니까 초식, 얘는 육식. 자, 이 사진에 대한 어금니를 갖다가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유류 A와 포유류 B를 우리가 먹이 습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얘는 초식동물, 그 다음에 얘는 육식동물. 이유는 어금니가 발달을 했고 네, 여기는 송곳니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초식이다, 그 다음에 육식이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유류 A와 포유류 B가 같이 살았을 당시 환경에 대해서 추측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초식동물이 육식동물과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는 초식동물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왜?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살 만큼의 숫자가 있는 거니까. 근데 초식동물이 또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건 초식동물, 즉 식물을 먹는 동물인데 그만큼 식물의 수도 어떻게 됐다?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식물이 막 번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식동물의 생태계가 안정되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육식동물 또한 여기서 그렇죠. 초식동물을 먹고 번식을 하면서 안정되어진 생태계를 꾸릴 수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안정되어져 있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 동물들의 우리가 먹이 습성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1회에 대한 부분들은 1차, 2차로 나뉘어서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모의고사 2회, 그 다음에 3회 문제 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함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꼭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문제는 우리가 진짜 변하지 않고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 정리 끝내고요. 다음번 모의고사 2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